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정말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일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함께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 한 해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 한 해 투자 좀 함께 하실 분들, 내가 어떻게든 투자를 잘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시는 기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표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그런 금리 결과가 있었죠.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4.5% 똑같은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약 150bp 정도 나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PC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한 발표가 있었죠.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의 그런 기조로 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5%에서 2.3%로 상승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PC 근원 가격 지수 발표도 함께 있었죠. 사실 이 근원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2.2%에서 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지표 결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어제 변동성이 좀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제히 상승 마감한 빨간불을 켜준 상황입니다. 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 관련한 부분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발언 하나하나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지만 메타와 테슬라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빨간불을 켜는 모습을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그때는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으로 빨간불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되는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런 제조업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국 관련된 이슈로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인지 이 제조업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도 함께 저희와 결과 발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대비할 게 어떤 게 있냐를 말씀드렸으면, 오늘 방송에서 우리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하는 이슈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빅테크 실적에 급한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동반 강세,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FOMC에서 인플레 진전 문구가 삭제가 되면서 금리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좀 견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 시장은 어떻게 될지까지도 오늘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슈입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 총재입니다. 이 총재가 오늘 회의에서 50bp 인하 논의를 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입니다. 사실 이 총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유럽의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금리 관련해서는 2월 7일까지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때까지 좀 지표들을 지켜보겠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슈들이 우리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오늘 방송에서 함께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해 주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저희와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동안, 우리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주말에도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김영웅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근데 카메라 보고 깜짝 놀랐네요. 살 좀 쪘네요, 제가. 저희 둘 다 좀 연휴를 잘 보내고 온 것 같은데 사실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건지 이게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저는 설날 사이에서도 미증시 같은 경우는 열렸으니까 한국 증시는 닫더라도 네, 그 사이에 정말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하루에 좀 3개 정도 이슈를 좀 다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한 6개 정도는 다뤄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네. 시간 여유상 그냥 이제 중심적으로 핵심 제일 가까웠던 이슈들만 좀 뽑아서 가져왔고요. 일단은 시장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먼저 내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일 미증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한 이제 미증시 흐름인데요.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마감을 보였죠.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제 악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시즌이 있다 보니까 그 실적에 따른 기대에 대한 부응이 못 미쳐가지고 좀 약세를 보이다가 이 추후에 이제 테슬라나 이제 메타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증시 막바지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어느 정도 유동성을 끌어올리니까 다우 산업이나 S&P 지수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새벽 사이에는 좀 이제 크게 이제 굴곡들이 많이 있었죠. 다우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S&P는 좀 차트가 안 보이는데 S&P도 그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동성을 좀 보였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뉴욕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그리고 테슬라가 2.8% 그리고 엔비디아가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이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전망이 실망감을 주면서 급락을 했다가 이후에 메타와 테슬라 등이 이제 거대 기술주들이 이제 실적 등이 긍정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증시가 반등을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8% 그리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로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 내 주요 시총액 상위 10종목 정도를 뽑아냈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이제 나스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00 지수죠. 나스닥 100 지수. 이 100 지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액 10위 이 종목들이 그냥 대부분 다 현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나스닥에 대한 변동성이 다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 자체가 100이라고 치면 50 이상의 시총의 12 종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을 매번 체크를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 발표 외에는 시장에 대한 다소 움직임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전일에 있던 시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FOMC에서 금리 관련한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지표들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 더해서 뭐 딥시크 이슈라든지 혹은 실적 발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아까 전문가님이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시청자분들 이 기회에 저희와 함께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외에도 나는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중에는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다뤄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FOMC 또 금리 관련해서는 지금 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내용을 먼저 꺼내게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빠르게 그냥 전일 시장 사실 볼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이 사실 비트코인 시장 하는 사람들이 실적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뭐 유동성 자극을 줄 수 있는 통화 정책 관련 내용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에서 매번 쉽게 가려고 모든 분석을 좀 쉽게 가려고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분석을 1순위로 두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너튜브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영상을 봤었을 때 시장을 다뤄가지고 마지막에 코인을 좀 이제 내용을 분석하는 건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 시청하시면서 뭐 이 사람은 기술적 분석을 안 하네 이게 아니라 시장 분석이 무조건 영순이고 그 시장 분석의 흐름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은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 분석, 즉 기본적 분석이 1순위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OMC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의 중앙은행 회의죠, 여러분들. 네, 여기 써 있네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라고 합니다. 산하의 공개 시작 조작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다라고 하면은 와 이게 뭔 내용이다 하고 있는데 그냥 미국에서 하는 중앙은행에서 미국 중앙은행 회의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가이던스는 내용을 또 이렇게 말하니까 어려운데 방향성입니다. 앞으로 통화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겠죠. 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뭐 합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올리거나 낮추겠죠.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화 정책으로 내세운다. 가이던스로 내세운다고 치면은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테고 반대로 중앙은행이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방향성을 보일 때에는 당연히 증시는 하락하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림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 FOMC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FOMC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8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년에 8번을 하는데 이거 기준이 있습니다. 8번을 하지만 며칠 기준으로 할지 이거 문제를 좀 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고는 365일, 1년이 365일이죠.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대충 4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8번 하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45일 뒤에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45일 뒤에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총 8번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이 8번의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전 포인트다, 여러분들. FOMC 회의 대략적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진짜 금리를 결정한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번에 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인상했는가, 동결했는가, 아니면 인하를 했는가, 이 세 가지만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거는 FOMC는 과연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한가. 왜냐하면 매번 FOMC에는 어느 정도 단락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했었을 때 아나운서님이 첫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듯이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OMC 같은 경우에도 이 순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순서에서 이번에 FOMC에서 뭘 봐야 되지라는 거를 목표점을 끌어내야 됩니다. 오브젝티브. 그래서 사실
이번 1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던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발표가 시장 내 영향력은 절대 주진 않겠죠. 그럼 무엇을 봐야 되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뭐였냐? 당연히 금리 결정.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어차피 97%에서 99% 이상 이미 금리가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은 성명서, 전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이번에 FOMC에서 이런저런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요약문이에요. 그리고 FOMC가 끝나고 2, 3주 뒤에 회의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회의록은 이 FOMC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룬 보고서 같은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전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패드의 의장, 한국은행으로 따지면 그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패드의 의장에서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랑 발언을 하냐면은 아무나 적고 얘기하지 않겠죠. 바로 기자들과의 회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는 금리 결정 그리고 전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패드 발언이 나온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매번 1년 8번의 회의를 가집니다. FOMC에서는요. 중앙은행에서는요. 자, 근데 매번 회의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번 연도 1월 여러분들 이번 연도 1월 됐었을 때는 이 FOMC에서 뭘 봐야 되냐면 사실 금리 결정을 봐야 될까요? 볼 필요 없다고 했었죠. 이미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가 이미 선반영 돼가지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올릴 수는 없고 내릴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동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또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자, 제일 중요합니다. FOMC는 총 1년에 8번을 가지는데 이 8번에서 3월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2월에 해당하는 FOMC가 정말 중요해요. 왜 Y? 왜냐면은 이 당시에 점도표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점도표가 뭐냐면은 미국 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3월 달에 그 점도표를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금리에 대한 수준을 높고 낮음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FOMC에서는 점도표에 대한 수준이 9월과 달랐었죠. 점도표에 대한 레벨이 올라갔었습니다. 2025년 미국의 금리를 3에서 3.25% 올린다는 거를 4에서 4.25% 정도 수준밖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바꿨거든요. 그럼 금리를 원래는 작년 9월 기준으로 25년도에 금리를 총 4번 정도를 인하할 걸 12월에 말을 바꿔가지고 2번 정도밖에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금리에 대한 예상표, 즉 지표를 볼 수 있는 거는 3월, 6월, 9월, 12월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1월에 FOMC에서 금리를 안 내리겠대요.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3월 달에 뭘 봐야 되겠죠? 25년도 첫 전도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 예상도로 보겠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나올 수 있는 금리 결정에서는 아마 이 당시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 1월, 2월, 3월에 1월과 2월에 나올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막 이제 뭐 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결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점도표에 대한 변화를 봐야 되고 이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점도표가 바뀌겠죠. 지금 현재 4.25인데 4.5 수준이니까 5월 달 기준으로 금리를 내릴지 오를지 아마 이거 변화율을 볼 겁니다. 그리고 6월 달 기준으로 또 점도표가 나오고 그리고 7월이죠. 7월에 뭐 합니까, 여러분들? 8월에 미국에서 잭슨홀 회의라는 걸 가져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잭슨홀 회의를 하기 전에 회의를 가지기 때문에 이 7월 FOMC에서는 이 잭슨홀 회의가 연결되는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얘기를 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뭘 봐야 되냐면은 매번 FOMC에서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고 뭐 어떤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금리 결정 의미 없었고 그럼 나머지 2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2025년도 첫 1월 FOMC에서 과연 전문 같은 경우에는 12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번에 했던 FOMC 내용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내용과 현재 1월 내용에서 바뀐 점이나 수정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파월이 25년도 기준으로 첫 FOMC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에 대한 가이던스를 처음으로 시사를 하는 거거든요.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러면은 파월 발언을 봐야 돼요.
그럼 사실 이 FOMC의 핵심 관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이, 그리고 어떤 발언을 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매번 똑같은 FOMC에서 뭐 금리 결정이 제일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요즘에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시장에서 무엇을 주목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번 1월 FOMC를 하기 전에 여러분도 다들 알다시피 고용 지표가 호조였죠. 그리고 물가 지표가 낮춰졌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그림이에요. 경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년 25년도에 금리를 2번 때릴 거를, 그러니까 금리를 2번 인하할 거를 지금 당장 시장 좋은데 굳이 해야 될까? 라는 의문점만 가져도 그러면 이번에 금리가 동결되겠네라는 내용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고용이랑 물가를 봐야 되냐?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따 내용을 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선반영된 부분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때 기사가 1월 초쯤에서 중순쯤에 나왔어요. 이미 초중에, 그러니까 1월 31일 날 했던 FOMC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제일 중요한 금리 결정에 대한 내용이 이미 시장에선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결정이 내어오더라도 시장에선 큰 변화가 없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끝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FOMC도 4.5 수준으로 동결이 됐고, 그리고 앞에 봤던 내용처럼 근데 금리가 동결이 됐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도 매파적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라든지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라든지 동결하는 시점에서는 시장에서는 매파냐 비둘기파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시장 물가가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반영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용인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가져오겠다라고 비둘기파적 성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동결이나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안정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동결과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동결이 나오게 되면은 매파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거나 조금 더 파월이 부드러운 말을 했었을 때는 비둘기파적 성향인 FOMC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점을 둬야 되겠죠. 금리 결정으로만 매파적 정책이 끝났냐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 거는 성명서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성명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전문은 뭐냐면은 FOMC가 끝나고 나서 FOMC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한 어느 정도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전문 성명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뭔가가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했겠다. 시장의 유동성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했겠다. 시장이 못 올라갈 만한 내용이 나왔겠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 쪽에 대한 문제 퀘스천 하나, 두 번째는 이 수정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내용 바로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성명서 내용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된다? 발언,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번 방송에서 FOMC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을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FOMC를 좀 어떻게 봐야 되고, FOMC 끝났다고 해가지고 기사 하나 딸랑 봐가지고 부정적으로 끝났네, 긍정적으로 끝났네. 여러분들이 그냥 기사에 대한 앞줄 전체적인 내용 하나만 봐가지고 내용을 끝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오늘 내용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자, 아무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중요하고 고용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요, 물가 지표, 그러니까 물가 상황과 고용에 대한 상황 가지고 금리에 대한 결정, 즉 통화 정책을 이룩합니다. 자, 볼게요. 물가가 높고 고용이 안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통화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겠죠.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해야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나왔던 고용이나 그리고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물가는 내려가고 고용은 좋게 나왔죠.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필요 없네. 어차피 8번 하는 회의 내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건 현재 2번 정도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네. 그럼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퍼센티지를 나누는 겁니다. 97%냐, 뭐 98%냐. 근데 만약 이런 상황도 있어요. 물가 높고 고용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물가 낮고 고용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바뀌어요.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 자, 근데 왜 자꾸 고용과 물가만 얘기를 하냐? 미국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중 책무. 자, 뭐냐? 물가는 안정 수준으로 맞춰놓고 고용은 극대화시키는 게 지금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자, 이러한 이중 책무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굴리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지표들, 특히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를 봐야 되고, 물가 지표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당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CPI 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고용 지표는 뭘 봐야 돼요? 비농업 지표만 보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비농업 지표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CPI는 고용 지표 발표는 이후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로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스케줄들을 아시고, 자, 그러면은 고용 지표가 먼저 맨번 앞에 있고 물가 지표가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그럼 고용 지표에 대한 흐름 보시면서 이번에 어떻게 통화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얘네들을 저울질하는 거. 지금 현 시장에서는 물가가 중요할까 고용이 중요할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제가 좀 뒤에다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실까요? 2020년도 찬란했던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8월 한 5일 정도에서 6일 정도였었습니다. 8월 5일과 6일 사이에 뭘 했었냐면은 연준에서 평균 물가제라고 도입을 했어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해가지고 AI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AIT에 대한 기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내 물가 수준을 2% 정도 수준으로 상회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양쪽 완화를 한다라는 거는 뒤에 잠깐 백지가 있네요. 자, 볼게요. 여기 좀 쓰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도 3월에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어요.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뭐냐면은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어떻게 물가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그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가를 용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에 대한 상승이 한 번은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평균 물가제를 도입하면서 딱 평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상한과 하한이 있는 거죠. 이 상한과 하한의 평균 수치만 맞춰주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연준 입장에서는 이 오버슈팅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뭘 하길 원하죠? 양적 완화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거 다 용인해. 어느 시기 동안? 양적 완화 시기 동안. 이때 채택한 게 뭐다? AIT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라는 게 적절한 통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거는 2012년도 정도에 도입이 됐던 거고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채택이 되면서 연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가이던스를 쓰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 즉 용인하면서 이 경기가 뭐죠, 여러분들? 경기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게 고용입니다. 자, 실업률은 떨어져야 되고 고용은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쓴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지금 현황이 어떻냐면은 2%대 밑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근원 PCE 물가 지수가 2.8%고 장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마 2.3%, 2.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 흐름만 봤었을 때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치까지는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까?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숙제, 이중 책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예전에 9월 달에 이제 파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물가보다 고용을 조금 더 우선시하겠다고. 물가가 그 당시에 좀 잡혔거든요. 근데 이 물가 잡히는 그림에서 연준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무리수를 둔 거는 무리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첫 금리 인하 시기에 25bp 수준으로 좀 지켜보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50bp 인하로 좀 크게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 약간 시장의 바로미터 금리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딱 9월 기준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50bp 금리를 올리면서 처음에 좀 어떻게 보기에는 자신감 있게 금리 인하를 때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 다음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물가의 상승률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올리게 하는 디딤돌이 되니까 12월 달부터 또 뭐 했냐면 원래는 9월 달에 고용만 보겠다. 근데 12월 달에는 뭐다? 물가랑 고용 같이 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스탠스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우세를 가져가는데 지금은 물가 지표랑 고용 지표가 둘 다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도 여기서도 또 우선순위가 있는데 뒤에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를 위해서 결정이 되고요. 연준은 이러한 두 가지 숙제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가져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연준 매파 정책의 미증시 하락했다 했었죠. 자, 그럼 뭐 어떤 부분이 내용이 안 좋았던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들 알다시피 금리는 동결됐죠. 12월 달 금리 수준과 마찬가지로 4.25에서 4.5로 동결을 했고요. 이번 1월 동결은 시장 예상과 일치했답니다. 저도 알다시피 뭐 97%나 뭐 99% 이상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과 물가가 뭐 딱히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자, 그리고 성명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진전 중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문구만 본다면 매파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대문짝만하게 옛날 FOMC가 끝나고 나서 이 기사들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인플레 진전 문구가 삭제됐네. 근데 이게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성명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석 제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맨날 이거 FOMC 끝나면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내용 해석하시는 분들 다 있고 다 네이버 관련해가지고 번역기 돌리면 내용 다 나오는데 이 번역기 돌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뭐지? 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번역까지 했고 자 1월 성명서에서는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고용 쪽입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지만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자, 이게 12월 달과 1월 달에 삭제된 부분이에요. 자, 원래는 지금 현재 1월에 나온 내용이고 이게 12월에 나온 내용이죠. 자,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12월 달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원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내용이 지금 빠지고 이 내용이 지금 1월 달 성명문에 나온 거죠. 이 말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이원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근원 PC 지수가 아까 지금 2.8%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연준에서 숙제를 가져가고 있는 안정적인 물가 수준은 2%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수준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2%대로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물가가 낮춰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중앙은행에서 성명서의 내용을 때린 거예요. 물가 낮추고 있다는 얘기가 12월까지만 나왔는데 이 12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 1월 달엔 뭐다? 안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지금 좀 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뭐야? 연준이 물가에 자신을 했던 게 9월 달부터인데 12월 달에 말 바꾸고 갑자기 1월 달에 또 말 바꾸네? 물가에 자신이 없나? 이 생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까 전에 뭐라 했었죠? 이중책무. 연준의 숙제가 뭡니까? 물가 안정과 안정고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 쪽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실업률 계속적으로 낮춰지고 있고 몇 달을 걸쳐가지고 고용률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만 지금 계속 못 잡고 있네요. 물가가 한번 작년에 잡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한 번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성명문 나와서 시장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번 급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갔었고요. 근데 이거를 잠재웠던 게 누구냐면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월이 이 내용을 쓴 거는 그냥 이제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운 거다라고 그냥 비둘기파적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성명서에 있던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안정화했다기보다는 국채금리 다시 한번 빠지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스토리가 있네요. 자, 금리 결정 때는 여러분들 어떻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명문, 전문 나오고 나서는 어땠다는 거죠?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 파월 발언하고 나서 시장이 어땠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변동성이 그날 당시에는 사실 좀 미비했거든요. 자, 그런데 통화 정책에서 이런 내용들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한번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거죠. 사실 성명분 내용이랑 파월 발언이랑 사실 내용 자체는 엄청 미비합니다. 1월 달에 FOMC는 사실 볼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비한 내용만으로도 시장이 어떻다? 움직임이 컸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세 2,000불 정도 같이 움직였었으니까. 그래서 이 성명분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는 내심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쪽에서는 실업률이 낮은 수준, 고용 괜찮다,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유지고 되고 있다. 문구 추가, 물가 둔화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판단하면서 시장이 한번 급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전 9월 달까지는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우세했고 고용 지표가 좀 더 중요했다. 근데 12월 달에는 물가 지표, 고용 지표 둘 다 중요해졌고 지금 물가에 대한 파월 연준의 약간의 자신감이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은 고용 지표보다는 사실 물가 지표가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고용 지표 나오고 이제 물가 지표 나오게 되는데 고용 지표가 사실은 저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지표가 좀 어떻게 나올지를 이번 1월 달에는 이번 2월 달에는 좀 이제 제대로 좀 지켜를 봐야겠죠. 이거 하나에 시장이 급등락을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이제부터 파월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할 할 필요 없다. 내용이 좀 기니까 빼기 연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중앙은행에서 3월 달에 지금 나올 점도표를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대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걱정 끼치는 거죠. 왜냐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가 2회 정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 1회로도 바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에 대한 수준이 4.25 정도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지금 2번 할 거 1번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12월 달 점도표와 3월 달 점도표가 또 다른 변화율이 나온다면은 아마 3월 달 시장에서도 큰 파격적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런 과정만 본다면은 사실 이번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입니다. 상반기 내에서는 금리에 대한 동결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하반기부터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전에 고용이나 물가에 대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한번 바뀌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 본다면은 물가 괜찮고 고용 괜찮으니 뭐 FOMC 그러니까 중앙은행 쪽에서는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이 부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인플레이션만 계속적으로 2%대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아직도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좀 내용이 중요한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지금 연준이라는 기관에 상당히 금리에 대한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중앙은행은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통화 정책 이렇게 해라 감나라 배나라 해가지고 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쟤들의 기준으로 미국 내 시장을 입장으로 봐가지고 통화 정책을 꺼내거든요. 근데 계속 트럼프가 파월이 저놈이 지금 자꾸 미국 내 금융시장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계속 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담긴 뉴스 내용들이 너무 많죠.
뭐 예전에 바이든이 트럼프 겨냥하면서 연준 독립성을 좀 존중해줘라. SNS에 가져가지고 파월 좀 그만해라. 파월 좀 이제 그만 괴롭혀라. 돈 존중해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도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드는 독립적인 기관인데 미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압력을 놓고 있는 거죠. 누가? 트럼프가. 자, 아무튼간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조기 가능성 얘기고 나왔었는데 양적 긴축 얘기하려면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요 20년도 3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 완화했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계별인데요. 네, 제로 금리 수준으로 맞춰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제, 즉 금리 수준을 제로 수준으로 맞춰 놓는 건데 제일 중요합니다. 양적 완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채권 매입이에요. 채권 매입을 해줘야 어떻게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상권 분립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의회가 있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아닌 시기일 때는요. 정부가 현금 좀 쓰자. 의회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요. 입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나 현금 좀 필요한데 채권 좀 발행해도 되겠니? 그럼 의회가 결정을 하겠죠. 아니 또는 예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 채권 발행한 걸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양적 완화는 어떠냐면은 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부가 원하는 대로 채권 발행해. 채권 발행했으니까 네가 사. 알았어. 이걸 해주거든요. 이 당시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했던 양을 보면요. 매달입니다. 매달. 채권 기준으로는 800억 불. 그리고 MBS 같은 경우에는 400억 불이에요. 지금 채권 비중으로 봤었을 때 매달 얼마를 썼냐면은 이 당시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 100조를 그냥 썼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삼성전자 시총액을 넘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증시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생기는 현금 유동성은요. 다 부채예요. 여러분들. 부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돈을 빌린 양도 있지만 그 돈을 빌린 양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가 무서워서 돈을 빌리기가 무섭죠. 대출이자 무섭습니다. 아무튼간 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의 실질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맞춰놓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제로금리까지 인하하면서. 실질금리에 대한 공식은 저 뒤에 종이가 있는지 볼게요. 실질금리에 대한 공식은요. 자,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요. 시장 내에서 쓰이는 정책금리예요. 그리고 실질금리는 뭐냐면은 금융시장 내에서 쓰이는 금리거든요. 이 실질금리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돈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집니다. 이 실질금리에 대한 공식이 뭐냐면은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명목금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이 수준이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빌리는 돈에 대한 이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니까 이 양적 완화 시기 때는 무조건 금리 수준을 제로 수준으로 맞춰놔요. 그래야 내가 매입하는 이 채권이나 추후에 내가 부담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사실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가 지속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AIT 너무 내용 길어지네요. 평균 물가제 도입하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용인하면서 경기 살리는 걸 기대하는 게 양적 완화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원래 22년도까지 양적 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채가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니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 부담 때문에 뭘 한 겁니까? 조기 종료를 했어요. 양적 완화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양적 완화하고 바로 양적 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쇼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관점에서 테이퍼링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양적 완화가 다른 말로 보면요. 여러분들 양적 완화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양적 긴축은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샀던 채권을 시장의 물량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공급량이 엄청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시장 유동성이 좋다 나쁘다 안 좋다라는 거고, 그 당시 21년도 기준에 제가 매일매일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말 정도에. 왜? 이제는 시장 유동성이 예전만큼 좋지 않을 거니까 이제 상승했던 거 다 하락분을 돌립니다 얘기가 나왔던 거죠. 즉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고 이 지식만 알고 있었다면 어느 시기에 투자를 하고 어느 시기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제일 관측이 좀 편하겠죠. 자, 아무튼 간에 FOMC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이번 1월 FOMC 내용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FOMC 내용 가져오면서 그냥 어떤 얘기할까 싶어 가지고 그냥 1월 FOMC는 사실 내용 없었고요. 다음 3월 FOMC가 중요해질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시간 내 가지고 한번 FOMC에 대한 내용 한번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FOMC에 대한 관전 포인트나 이번 1월 FOMC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1월 FOMC 정말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 뭐 금리에 대해서만 좀 단편적으로 알지 자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고, 특히나 이렇게 이슈들 또 시장 상황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차트 관련해서 기술적 분석만 하는 그런 방송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후행성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부터 우리 코인 시장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자세한 강의는 저희 방송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함께 해주시고,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확인해 보시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이슈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이슈 저희가 유럽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사실 비트코인에는 부정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시장을 좀 크게 봐야 돼가지고 오늘 제가 가져왔던 내용을 사실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이제 관련한 내용들보다 오늘 비트코인을 관련해 가지고 지급 준비금으로 쓰진 않냐, 이게 좀 부정적인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내 비축 전략으로 쓴다고 했는데 유럽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라가르드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좀 재밌는 내용을 좀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지금 ECB 같은 경우에는 이날 예금 금리를 3%에서 2.75 수준으로 25bp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유럽 금리가 지금 2.75인가요? 했는데 2.9 뭐예요 이거? 이렇게 나오죠. 이제 유럽에서는 금리를 기본적으로 총 3개 정도를 다루는데, 하나는 기준금리고, 하나는 한계대출금리고, 하나는 예금금리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굴린다고 치면 유럽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금리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예금금리를 좀 예시로 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유럽 내 통화정책을 이룰 거니까요.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거예요. 달러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달러 지수는 총 6개국의 달러를 이제 지표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 산출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달러 산출 공식은 내가 지금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유로가 57% 수준입니다. 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상승할 때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해요. 지금 어느 정도 커플링을 좀 이루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은행에서는 이 달러에 대한 강세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내용을 지금 너무 길게 더 한 5분 더 해야 되는데, 네, 방송 종료 시간이라 여기까지만 하고 뒷부분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FOMC 회의, 금리부터 유럽은행까지 저희가 다뤄드렸었는데, 사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어떻고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드리는 거 저희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저희 전문가님이 오늘 못다한 내용들, 오늘 방송에서 한 내용들 정리해서 남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